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굿모닝 MBN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뉴스를 뉴스답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6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컨테이너와 화물차 비중이 높아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며칠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후반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의장단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장관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아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칠레와의 친선 경기에서 황희찬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쐐기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100번째 A매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는 16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 충남과 전북, 제주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 해안은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말 끝나는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근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무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쟁취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가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해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속 대책본부를 꾸리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 차량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의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수출입 물류의 중심으로 불리는 의왕 컨테이너 기지 연결합니다. 조동욱 기자, 컨테이너 기지에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이곳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엔 이른 아침부터 파업에 참여하려는 트럭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이곳 의왕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 신항 등 전국 16개 지역 본부에서 전국적인 총파업 출정식이 예고돼 있습니다. 출정식 이후엔 화물차들이 의왕 컨테이너 기지와 평택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 5천 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의 5%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 비중이 높아서 물류 대란 가능성이 큽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파업 당시 하루 평균 출하량이 80% 급감하면서 110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군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차량으로 대체 수송을 지원하고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을 임시로 허가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MBN 뉴스 조동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경고에 이어 미 국무부도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동맹국과 단합된 논의가 있어 왔다며 함께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전날 북한 핵실험장의 갱도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a contingency we have planned for, and it has been a concerted topic of discussion with allies and partners. Yes. 앞서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에 대한 강력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We remain absolutely focused on defending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from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 문제로 외교적 해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떤 사안에도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혀 가능성이 커진 7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미국이 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그제 북한은 미사일 8발을 여러 장소에서 쏘는 무력 시위를 펼쳤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 도발의 엄중히 대응 같은 한층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그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는데 미사일 도발엔 미사일로 대응하는 등 한미가 앞으로 강력한 확장 억제 전략을 펼치겠다는 예고로 풀이됩니다. 7분 동안의 비교적 짧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같은 유화 메시지로 해석될 단어는 쓰지 않고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가 추락을 막고자 조정관을 끝까지 잡았던 고 심정민 공군 소령 등 순직 군인 등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유가족을 보듬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추념식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여당 의원 65명 안팎이 참석해 호국 보훈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과의 원팀 정신을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뒤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어제 새벽 한미 군 당국은 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숫자와 똑같은 8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이 맹렬한 굉음과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새벽 한미 군 당국이 단거리용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음즈를 발사했습니다. 그제 오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우리 군 7발, 미군 1발 등 총 8발을 사격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음즈는 9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4개 장소에서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데 35분이나 걸렸지만
한미 양국군은 10분 정도만 소요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포함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지대지 미사일 현무2와 에이테크음즈를 한 발씩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미 간의 대응 사격은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삼가해왔던 그 대비 태세를 정상화, 복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제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한미의 미사일 대응 발사에 대해 각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국면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게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나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연휴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고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전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충남과 전북, 제주에도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북,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해안가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1도, 대전 15.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한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하는데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딴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통성 있는 비대위의 구성과 원외 인사 구성 등입니다. 의총, 그리고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까지 인증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대위 구성 자체에 대한 정통성과 합법성, 그리고 대표성을 부여할 거라는 말씀을.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당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대위 구성은 9명 이내로 선수별 대표위원과 여성 청년위원 등이 포함됐는데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개파색이 옅으면서 당 사정을 잘하는 인물이 맡아야 하는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 현역으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처음 국회로 출근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에 대한 입장과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휴일에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뉴스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행보에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조금 달랐다고요? 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 행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었는데 그때는 참석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빗속에서 열린 추념식 중간중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우비를 서로 매만져주거나 수건으로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생중계에서 포착됐습니다. 추념식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계속 김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은 추념식 직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한국 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보훈병원 더 좋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사인 하나. 김건희 여사는 이 자리에도 동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건강 많이 좋으세요. 앞으로 김 여사가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 5층,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하는 임시 집무실을 김 여사 접견실로 만든다는 소식도 전해져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결정한 것은 없고 김 여사 전담 인력은 행사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2-3명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에 온다면서요? 네, 대통령실에 오긴 오는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옵니다. 인수위 백서 전달을 위해 방문하는 건데요. 이번 백서 전달을 끝으로 인수위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백서는 총 470쪽 분량으로 각종 공공기관, 대학 등에 배포됩니다. 또 인수위 활동의 전반적 모습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안전위원장, 인수위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 백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가뭄 상황과 물가 상승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좀 시끌시끌한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했지만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두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 패배 수습 체제로 들어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고 봐서 이번 주말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 내부 정리부터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책임론 공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친문과 친명 두 계파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을 노리는 건데 일단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저는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홍 의원은 전략공천위의 송영길 컷오프를 비대위가 뒤집은 과정을 당 차원에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명그룹에선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나섰는데 이재명이 책임지려면 오히려 당대표가 돼서 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동지들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위로하고 치료하고 땀이라도 닦아주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복당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 정리를 위해 전면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요. 박 전 원장은 일단 2선에서 도와야지 1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할론에 서른을 그었습니다. 네, 이 시점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곧 미국으로 출국을 하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합니다. 1년 동안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지지자 모임에서 초청받은 자리에서 이혜인 수녀의 시인 풀꽃의 노래를 암송했다고 밝혔는데요.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라는 구절로 출국을 앞둔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날 예정인데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고 20년 동안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건 지난 2001년입니다. 법원 판결문엔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처벌까지 피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 후에는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없애주는 처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과 다른 두 곳에 수록된 논문이 같은 논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2015년 이전엔 교육부 윤리지침에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부당한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설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 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첫 검증 대상이 마침 경찰청장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법무부가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권력이 너무 커질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오늘부터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관리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과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닌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마련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부서 간 정보도 교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는 셈입니다. 대법관에 대한 검증 역시 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관리단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줄일 어떤 보완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온몸에 수포와 딱지가 생기는 원숭이 두창이 사람에게 감염된 첫 사례는 1970년 아프리카 콩고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드물었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최근 이례적으로 비풍토병 지역 국가들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률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려진 만큼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원숭이 두창을 내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 시 격리 치료에 들어가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이 처음 확인된 지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 호주 등 27개 나라 780명으로 번졌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 후 잠복기가 최장 3주로 보고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t we collectively all work together to prevent onward spread through contact tracing, outbreak investigation, isolation for people who have a diagnosis of monkeypox and symptoms. 다만 두통이나 근육통과 함께 수포와 발진 등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은 치명률이 1% 정도로 알려져 있고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공기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의 피부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감염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코로나처럼 대유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고 국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처럼 충분한 감시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되는 등 방역 조치 완화를 고려할 때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내일부터 원숭이 두창을 코로나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 시 즉시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DC 보건당국은 한 주민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계열인 오르토폭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냈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정까지 단축 운행됐던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의 열차가 오는 8월부터는 평일 오전 1시까지 운행됩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이 오늘부터, 1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3, 4호선은 8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는데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처럼 자정까지 운행합니다. 이외에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도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칫 발이 한 번 빠져도 빼내기가 어려운 갯벌에 차량을 끌고 들어갔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서해안 갯벌 한가운데 차량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바퀴는 절반 가까이 묻혀 있는데 바퀴가 헛돌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운전자와 동승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를 바라보고 있네요. 결국 만조가 다가오자 차량은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후 119 소방차가 출동했고 누군가 뒤에서 차를 미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엔 렌터카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고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비싼 수업료를 치를 것 같다, 본인 차였다면 함부로 갯벌에 들어갔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대가를 톡톡히 치른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그런데 한쪽 차창에 누군가 매달려 있는데요. 액션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남성은 차 안에 귀중품을 훔치려다 운전석 창문에 끼어 그대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운전석으로 손을 뻗은 도둑을 본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몸에 차에 낀 도둑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도로 위를 이렇게 끌려갔다고 하네요. 최근 남아공 케이프타운 일대에는 택시 배차 서비스를 악용해 고객처럼 속인 뒤 자동차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 도주하는 범죄가 잦다는데요. 심지어 주변 행인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겨우 도망쳤다는 이 남성. 다시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자연재해로 무너진 건물 등 구조 현장에서 활약하는 강아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동물이 활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생쥐인데요.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이른바 영웅생쥐라는 프로젝트 하에 생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잔해 속 생존자들과 생쥐를 통해 대화할 수 있도록 생쥐들은 마이크를 달고 붕괴 현장에 투입되는 훈련을 받는다는데요. 이외에도 비디오 장비와 위치 추적기까지 달려 효율적으로 매몰자를 찾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수색 현장을 다니다가도 삐 하는 경보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훈련됐다는데요. 구조견보다 몸집이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수색에 더 유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예 생쥐들은 곧 터키의 지진 현장에 투입될 거라는데 영웅 생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 등 가공식품 물가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매대에 진열된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부쩍 오르며 소비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전에는 국수 가격을 보지 않고 골랐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6%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대부분이 올랐는데 국수가 33.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소금과 밀가루, 식용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 물가도 크게 올라 갈비탕과 치킨, 생선회, 짜장면 등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4% 올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치솟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더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금리 인상 말고도 더 적극적인 물가 대책을 써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의 파격적인 인하라든지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안 보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하반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주 발사를 앞두고 있죠. 누리호 이후에는 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달을 누리라는 뜻에서 다누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오는 8월 발사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3, 2, 1, 0. Ignition.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로켓에 실린 달 탐사선이 이륙합니다.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예상 모습입니다. 달을 누리라는 뜻을 가진 다누리는 총 중량 678kg의 감마선 분광기, 고해상도 카메라 등이 탑재됐습니다. 달 궤도에 진입하면 1년 동안 달 관측,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은 다누리를 통해 달의 표면을 세밀하게 관측하거나 감마선 분광기를 통해 달에서 채굴 가능한 자원의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 국가가 됩니다. 전자파 시험, 단열재 장착 등 마무리 점검을 마친 다누리는 오는 7월 5일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한 뒤 우리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름다운 스페인의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아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 독특한 맛이 난다는데요. 대체 어디에서 숙성시킨 걸까요? 깊은 바닷속에 커다란 철창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속엔 놀랍게도 와인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요. 수중 와인 저장고인 셈입니다. 난파선에서 회수한 와인이 더 맛있다는 반응에서 착안한 아이디어. 화이트 와인은 보통 6개월, 레드 와인은 1년 넘게 숙성시킨다는데요. 이 저장고는 수면 20m 아래에서 해류의 변화와 압력,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한 맛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저장고가 암초 역할을 해서 100종이 넘는 해양 동식물의 안식처가 된다네요. 지난 주말 프랑스 중부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무려 테니스 공만한 크기였는데요. 이 폭풍으로 15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로 가보시죠. 차가 지나가는 도로 위 우박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와작 부서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는데요. 정원으로 들이치는 우박은 마치 돌덩이 같고 호수에는 쉴 새 없이 파문이 그려집니다. 우박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려 테니스공만한 크기였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에 구조물이 부서지고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또 많은 보트가 망가져 프랑스 조정 선수권 대회까지 취소됐다고 하네요. 바닷속에 버려진 그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해양 동물들을 죽이고 있는데요.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앞두고 그리스 해안에서 23톤이 넘는 그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리스 이타카 섬의 해저에서 잠수부들이 바빠 보이는데요. 곧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집채만한 모래기둥이 그 크기를 짐작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이런 그물은 바다 아래에 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많은 해양동물을 가둬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유령 그물이라 불리는데요. 매년 버려지는 낚시 장비는 64만 톤이나 됩니다. 국제해양보호단체는 회수한 그물을 섬유회사에 넘겨 재활용하도록 돕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봉쇄 기간 파티를 했다는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자리가 위태로웠던 영국 존슨 총리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당내 투표에서 59%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반대표도 41%에 달해 불안한 승리란 평가도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불명의 낙마 위기에 몰렸던 존슨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의 집권당, 보수당 하원의원 신임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The vote in favour of having confidence in Boris Johnson as leader was 211 votes, and the vote against was 148 votes. 존슨 총리가 신임 투표에 붙여진 데는 이른바 파티게이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기간 중 존슨 총리는 파티에 참석하며 방역 규정을 어긴 사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총리실 보좌진은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싸움까지 벌였다는 조사 보고서가 지난달 공개됐습니다. I had no knowledge of those subsequent proceedings because I simply wasn't there. 존슨 총리는 5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똑같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하고 6개월 뒤 사임했던 메이 전 총리의 지지율 63%에도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신임 투표를 할 수 없지만 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연휴에요. 오늘도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지만 전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충남과 전북, 제주에도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북,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해안가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7도, 대전 16.8도, 대구는 15.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동해안 지역은 20도를 밑돌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강원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면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칠 텐데요. 앞으로 자외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두피는 일반 피부와 달리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이용해 두피를 보호해 주시고요. 외출 후 머리를 감을 때 찬물보다는 미온수로 두피에 쌓인 땀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자외선으로부터 엉킨 모발은 빗으로 잘 정돈해 주시고요. 두피를 톡톡 두드리면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